안녕하세요. 이무영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시나리오 강의 주제는 스토리텔링의 비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스토리텔링이 뭐냐? 결국 이제 무언가 이야기를 이제 남에게 전하는 거죠. 영화라는 것도 결국 스토리텔링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인물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그 주인공이 이렇게 됐대. 이거 저 옛날에 그 우리 어린 시절에 또 할머니들 중에서 그 손자 손녀에게 재미나는 이야기 또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 얼마나 재밌었어요. 그렇죠? 나중에 책에 나오는 그 동화들 그런 것들 그 어린 시절에 다 할머니로부터 구전돼서 이야기를 먼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스토리텔링이라는 건 결국은 그 이야기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영화 속의 이야기는 사실은 만든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야기를 잘 꾸며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야기를 잘 꾸며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사실은 그 재미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도 잘 꾸미질 못해서 재미없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도 재미있게 관객의 흥미를 끌어들여서 그렇죠? 관객과 하여금 관심을 그 영화에 기울이게 만들고 빨아들여야 되는 그런 책무를 이 작가가 갖고 있는 거죠.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 그 어떤 예술보다 오랫동안 존재한 그런 예술의 형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다 이렇게 이야기를 즐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는 거고 드라마를 보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어도 친구들 만나서도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비단 꼭 그 영화의 각본이 아니더라도 이야기를 남들에게 흥미롭게 전할 때 이 스토리텔링의 방식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저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나리오를 쓰는 어떤 방식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이 스토리텔링의 어떤 비법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기원전에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있잖아요. 네. 그가 시학이라는 책을 썼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에서 쓰고 있는 어떤 방식의 스토리텔링이 이미 그렇죠? 그 기원전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이라는 그 자기 책을 통해서 거기에 이 스토리텔링의 비법을 적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신해서 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영화, 드라마, 심지어 그 이 문학에도 적용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시나리오를 쓰시려고 하는 분들, 이제 막 출발하시는 분들은 이 방식으로 이야기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토리텔링의 그 6가지가 무엇이냐? 서둘러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첫 번째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주인공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물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누군가, 얼마나 매력적인 인물인가. 아니,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한테 끌려요? 별로 매력 없는 데 끌려요? 매력적인. 너무 쉬운 거야. 똑같아요. 영화의 주인공도 관객에게 선을 보이는 거잖아, 내가. 그럼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무조건 매력적이어야 돼. 그래서 인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스토리텔링의 6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조건 인물입니다. 자, 두 번째부터 이제 조금 이야기가 앞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거죠. 주인공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 목표가 없는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전은혜 모델님은 무슨 목표가 있으세요? 저도 그 모델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강의뿐만이 아니라 이제 패션쇼 연출이나 이제 감독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지금 커리어를 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총 연출까지 못하고 이제 연출 감독까지 했는데 이제 총 연출과 이제 무대 감독까지 하는 게 일단 단기 목표입니다. 단기 목표, 장기 목표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하는 일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 이거 정말 야, 반전이 있네. 반전이. 그렇죠? 그렇죠. 예. 목표가 없으면 삶이 윤기가 없는 거죠. 그렇죠?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정신적으로 고립에 빠져들죠. 그렇죠? 우울해지고.
목표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아침에 어떻게 하기가 싫어요? 일어나기가 싫어요. 일어나기가 싫어요. 그렇죠? 인간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우리도 다 이런 목표가 있는데 영화 속 주인공의 목표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안 일어나겠네요. 그리고 그렇죠. 그렇지. 잠자리에서 안 일어나는 주인공은 관객이 용납하지 않아요. 사건도 안 생기고. 예. 잠만 자는 주인공 영화 끝까지 그 누가 보겠어요? 어? 자는 게 목표인가? 말이 안 되죠. 주인공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주인공. 우리 모두가 목표가 있듯이 특별한 목표. 그래서 주인공의 목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세우는 어떤 삶의 목표 이런 것들보다 대체적으로 어떤 일이 주인공에게 발생하면서 생기는 목표가 사실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 딸이 유괴가 됐다, 아버지 입장에서. 그럼 목표는 자연스럽게 설정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 내 딸을 찾아야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뚜렷해야 된다. 영화 속에 목표들 다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어. 아니면 난 이런 게 목표가 있는데 달성이 되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가 맞아. 에이, 달성해야 해. 그렇죠. 후자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특히 우리도 아니야. 영화 속 주인공은 특별한 존재고 특별한 목표가 있는데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는다? 그건 주인공의 자격이 없는 거지. 왜 내가 그 인물을 주인공 시켜줬어?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애쓰라고 주인공 시켜준 거야. 근데 게으르다고?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애써야 되는 거야. 애써야 되는 거야. 자, 내 딸이 납치됐다. 그럼 내가 아비로서 그 딸을 찾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우리가 왜 영화 속에서 잠자는 주인공을 많이 못 만나는지 알아요? 왜? 바빠, 주인공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궁극적 목표가 달성이 안 됐어. 그러면 미친 듯이 애써야지 잘 시간이 어딨어. 그렇죠? 네. 맞아요. 자, 그러니까 세 번째는 주인공이 행동하는 거야. 어떤 행동? 행동.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이에요. 그렇죠? 네 번째, 영화예요. 근데 주인공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애써. 네. 그래서 쉽게 달성이 돼. 재밌어, 재미없어? 재미없어. 재미가 없어. 예.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갔어요. 그 사람한테 좋은 일이지만 그걸 영화로 누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관객들이 성질 나는 거죠. 그렇죠. 배 아픕니다. 그렇지, 배 아프겠지. 그래서 이 주인공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쉬우면 안 돼. 너무 그 목표 달성이 힘들어야 돼. 그러니까 장애물을 만나야 되는 거야. 그 네 번째는 장애물이야. 장애물. 그 장애물이 결국은 대립과 마찰을 야기해야 돼. 그건 주로 뭐 장애물이라는 건 결국 어떤 지금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인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보통 영화 속에 무언가 관객이 박수를 치는 어떤 선함을 상징하는 인물이 있으면 그 반대편에 누가 있어? 악한 적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배트맨이 있으면 누가 있어? 조커가 있지. 이런 방식이죠. 그죠? 그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요? 반목하고 대립하고 마찰을 빚게 되죠. 그래서 주인공은 결국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게 쉬우면 안 된다는 거야. 장애물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주인공이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관객은 좋아해요. 다섯 번째 뭐냐? 주인공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데 결국은 마지막까지 가겠죠. 결국 뭐야? 목표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그 시점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대학 학생으로서 대학 입시를 내가 목표로 삼고 어떤 특정한 대학을 내가 가기로 특정한 대학에 특정한 과를 가기로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결정의 순간이 와 안 와? 인생에 결국 오게 돼 있어. 네. 이거를 전문 용어로 클라이맥스라고 하는 거예요. 절정의 순간. 절정의 순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화에서 절정의 순간은 주인공의 목표와 관련이 있어요. 주인공이 영화 속에서 어떤 목표가 설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클라이맥스는 뭐예요? 이 목표가 달성이 되냐 안 되냐가 결정되는 지점이에요. 그때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이 주인공은 자기 역할을 다 해야 돼. 성공과 실패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 박수는 무엇 때문에 그 관객들이 보내? 주인공에게 얼마나 애썼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주인공이 목표를 못 이루는 경우도 영화 속에서 간간히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주인공이 거기까지 오면서 기울인 노력은 관객의 박수를 받을 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클라이맥스에서 결국 주인공의 목표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느냐가 결정되고 대부분은 주인공의 궁극적 운명도 여기에서 결판이 납니다. 죽느냐, 사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렇죠? 이게 클라이맥스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클라이맥스는 다른 단어로 얘기하면 절정이라고 말해요. 절정. 어떤 무엇이든지 절정의 순간. 우리가 절정의 순간이 끝나면 갑자기 어떻게 돼요? 멍해지죠. 정서적으로 어떻게 돼요? 갑자기 다운되는 느낌이 들죠. 내가 어떤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떤 남자를 우리 전은혜 모델님이 진짜 좋아했다고 합시다. 내가 막 내 마음을 전하지 못해갖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은 내 마음이 그에게 전달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정말 애썼어, 그러기 위해서. 그가 그 뜻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지 내가 원하는 나의 어떤 목표와 관련된 결론이 나고 거기에서 내가 그의 연인이 될 수 있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운명의 순간이 지나가면 갑자기 어떻게 돼? 그 에너지가 뚝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영화가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결말이라고 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영화의 구조로 얘기하면 이것을 4단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 영화는 전반부가 있고 그다음에 중반부가 있고 또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얘기할 때도 클라이맥스는 또 따로 띄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결말이 있습니다. 영화 전반부는 무엇이냐? 영화를 셋업한다고 그래요. 셋업. 그러니까 영화를 세팅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장편 영화에서 전반부는 한 10분, 20분 정도의 시간을 차지하는데 어떤 경우는 특별하게도 한 3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전반부는 어떤 것들로 채워지느냐? 먼저 작가가 주인공을 소개해야 되지. 주인공을 명확히 소개해야 되지. 주인공이 누구인가? 우리가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는 말을 쓰잖아요. 이 주인공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면서 주인공은 자기가 원하지 않든 그 소용돌이에 빠져가게 돼 있어요. 내 남편이 예를 들어서 바람이 났다. 죄송합니다.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대부분의 영화는 이렇게 갈등과 마찰, 장애물, 부정적인 것들이 항상 흥미를 유발시키는 거야. 그렇죠? 긍정적인 얘기 좀 듣고 싶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주인공은 운명적으로 어떤 일이 주인공에게 발생을 하면서 주인공은 이제 목표를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딸이 유게 되거나 아들이 유게 되거나 이런 환경에 맞닥뜨리게 되는 주인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운명의 어떤 그 상대방을 만났다. 남자든 여자든. 그죠? 그런 거 만나는 순간이 그렇죠? 내 목표가 설정되는 순간이겠죠. 그 주인공에게. 그 지점까지가 영화 전반부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작가의 드라마적 문제제기라고 합니다. 이 전반부의 마무리를. 만약에 이 주인공이 딸이 납치당한 아버지라면, 그렇죠? 목표가 지금 자연스럽게 세팅이 됐다고 했잖아요. 내 딸을 지금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슨 짓을 해도 하겠죠. 자연스럽게 목표는 내 딸을 구해내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엇이냐? 작가가 제기하는 드라마적 문제라는 거예요. 이 드라마는 결국 뭐에 관한 얘기야? 이 영화는 결국 뭐에 관한 얘기야? 이 아버지가 이 딸을 구해내느냐 아니냐가 이 영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적 문제 제기는 작가가 영화 전반부가 끝날 즈음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작가가 제기한 드라마적 문제는 클라이맥스에서 어떤 방식이든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중반부는 뭐냐? 영화 전반부 끝에 드라마적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어요. 지금 딸이 납치가 됐어요. 그러면 중반부는 가장 긴 시간이잖아. 영화적으로 보면은 영화가 1시간 40분 정도 된다고 하면 영화 중반부가 1시간 이상인 경우가 대체적으로 대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주인공의 목표가 설정이 됐잖아.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게 뭐라고요? 주인공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놀아야 된다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은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처절한 사투를 벌여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더 큰 어려움이 밀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 그 봉준호 감독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인기 있는 감독이 됐잖아요. 참 훌륭한 감독인데 저는 봉준호 감독을 먼저 아주 훌륭한 작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었던 그 영화가 뭐죠? 기생충. 기생충? 전 기생충보다 2008년의 영화 마더라는 영화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더는 그 김혜자 씨가 연기한 엄마가 주인공이죠. 쉽습니다. 아들이 여고생을 살해한 범인으로 몰리게 됩니다. 나는 엄마예요. 내 아들은 절대로 누군가를 사람을 죽일 위인이 아니야. 결백을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별짓을 다 해. 아들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근데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와? 자기 아들이 범인인 거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게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미 주인공이 목표 달성하기도 버거운데 다른 문제가 세게 와가지고 더 힘들게 하는 거야. 그렇죠?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 내 아들이 범인이 아니라고 믿고 지금까지 막 내 막 다 모든 걸 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왔는데 내 아들이 범인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작가는 잔혹하지만 주인공을 곤경에 계속해서 빠뜨리고 마지막에 가서 클라이맥스에서 어떤 매우 매력적이며 영화적인 방식으로 이 주인공을 거기에서 그렇죠. 어떻게 되든지 주인공이 운명이 어떻게 되든지 결정을 지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중반부가 있으면 이제 후반부가 있어야 되지. 예, 과거에 우리 연극의 삼막구조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간에 생뚱맞게 뭐가 하나 들어가 있어? 클라이맥스가 들어가 있어요. 클라이맥스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야. 클라이맥스는 일종의 다리예요. 영화가 마지막 종착역으로 넘어가는 그 마지막 다리인 거야. 그렇죠? 그럼 주인공이 온갖 역경을 견뎌내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 달려왔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든지 못 이루든지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작가가 제기했던 드라마적 문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주인공의 목표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게 클라이맥스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인공이 지금까지 애써 왔잖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걸 더 무거운 짐을 안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은 영화가 그래, 너 지금까지 수고했다. 그렇지?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그럼 행복할 텐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클라이맥스에서 그 운명이 저주스러운 운명으로 결론 지어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영화가 이렇게 클라이맥스에서 이 주인공의 어떤 목표와 관련된 결론, 그리고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되면은 어떤 대립과 마찰의 에너지는 이제 뚝 떨어지는 거지. 영화가 종착역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말에서 영화는 마침표를 찍는데 우리가 클라이맥스에서는 주인공의 목표와 관련된 결론이 클라이맥스에서 나요. 당연히. 근데 영화는 끝나지 않아요. 영화는 클라이맥스에서 조금 더 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럼 클라이맥스 다 끝났는데 아이씨 주인공이 지금 성공했든 실패했든 죽었든 살았든 다 끝났는데 왜 영화가 안 끝납니까? 아직도 관객이 알고 싶은 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관객이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는 거야. 알고 싶은 정보. 그리고 그걸 궁금증을 해소를 안 해주고 영화 끝나면 어떻게 돼? 관객이 화가 나지. 아, 어떻게 된 거야? 그렇죠? 주인공이 죽었다고 합시다. 주인공이 남기고 간 딸이 있다고 합시다. 관객은 어쩌면 그 주인공에게 남겨진, 주인공은 같지만 세상에 남겨진 주인공의 딸의 운명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 딸이 어떻게 컸는가. 굉장히 궁금하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관객이 클라이맥스 이후에 추가로 알고 싶어하는 정보들이 그렇죠. 바로 결말 부분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영화는 결말을 통해서 관객에게 어떤 깨우침을 줘야 됩니다. 어떤 통찰력. 이게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아주 통속적인 그냥 웃음으로만 가득 찬 영화, 그런 코미디 영화라 하더라도 영화가 끝나고 나면 그 영화가 우리에게 남기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 영화의 작가나 감독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자기만의 어떤 철학이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클라이맥스가 지난 후 이 결말 부분에서 관객에게 전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통찰력을 주는 거죠, 관객에게. 세 번째는 영화가 클라이맥스 끝나면 이제 관객이 지금까지 영화를 보면서 소비한 에너지가 엄청나요. 왜냐하면 특히 막 이게 영화가 막 이랬다 저랬다 막 그 우리가 반전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반전. 사실 영화적으로 정확한 그 용어는 서프라이즈인데 가장 큰 서프라이즈가 반전인 거고. 그래서 계속 놀람을 겪고 계속 이루어지는 반전을 보고 그러다가 클라이맥스에서 영화가 마무리가 되고 주인공의 목표와 관련된 어떤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영화적 에너지가 뚝 떨어지면 관객이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봤던 영화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반응할 여유를 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굉장히 슬픈 영화를 봤다. 예. 그럼 막 관객이 펑펑 울기 시작했어. 여우는 그러면 어떻게? 클라이맥스 끝났으니까 자 봤죠 영화 주인공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돈 낸 거 이제 다 이거 돈 가격 다 했죠. 자 이제 나가세요.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야. 관객은 지금 울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울 수 있는 즉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시간을 허락해야 돼. 이거를 눈물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카타르시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영화가 클라이맥스에서 마무리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결말에서 더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면 어떤 게 있어요? 마지막에 뭐예요? 하다가 싹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고 주인공이 안전해진 것 같은데 갑자기 가다가 어떻게 돼? 땅에서 이렇게 손이 하나 쓱 나오잖아. 그렇죠? 물속에서 이렇게 손 하나 쓱 나오고 이런 거 있죠? 코미디 영화는 어떻게 해요? 막판에 기대치 않은 한 번에 더 큰 웃음이 있고 끝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관객에게 이 영화가 무엇이었는지 당신이 본 영화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한 번 더 환기시켜주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 있으시면 한번 얼마나 그 학습을 잘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 정해져 있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따르다 보면 좀 이야기가 식상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럴 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식상한 얘기를 만드는 거는 작가가 그만큼 별로 그렇게 유능한 작가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게 되겠죠. 그렇죠? 작가는 계속해서 관객의 생각을 배반해야 돼요. 그럼 반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배반이 유쾌한 배반이어야 돼. 그렇죠? 관객을 배반하는데 관객이 미처 깨우치지 못했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이런 거네. 그럼 어떻게 돼요? 영화를 편안하게 보다 갑자기 어떻게 돼? 등받이에서 빠져나오면서 어떻게 돼? 고개가 더 스크린 앞으로 앞으로 더 붙어가겠죠, 그죠? 도대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주목을 진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화는 아까 잠깐 거론했지만 수많은 서프라이즈들. 계속해서 관객을 놀래키고 관객의 생각을 배반하고 그러면서 클라이맥스까지 달려가야 돼요. 왜? 지루한 여행이거든, 안 그러면. 관객의 예측대로만 가면 내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지금 부산까지 초고속 열차를 타고 간다고 그래요? 하다가 부산에 가. 그러면 그 여행하는 사람이 주로 어떻게 해요? 2시간 40분 동안 자는 거야. 그렇죠? 내가 부산 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딴 데가 있어. 이런 거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어떻게 관객을 배반해야 되지. 관객의 어떤 생각을. 그러나 그게 유쾌한 배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죠. 네. 또 지금 감독님 아직 삶이 영화라고 치면 감독님 인생에 또 클라이막스가 있을 것 같은데 감독님 인생에 또 이 클라이막스가 있을까요? 저는 제 삶이 지금까지 진행된 거에 대해서 100%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더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재미가 없어. 미안합니다. 그 뭔가 변화무쌍한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서 클라이맥스에 도달해야 된다고 강의를 해놓고서 정작 제 인생은 별 어떤 마찰과 대립이나 장애물이 없는 인생이어서 미안합니다. 근데 그것은 신앙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고 항상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내가 애쓰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삶이라는 게 여행으로 보면 제가 그래서 배를 타고 간다고 하면 그 배가 그냥 순탄하게 가는 게 아니고
풍랑 가운데 항상 있는 거죠. 예. 그러나 내가 그 배 안에서 절대로 배가 침몰하거나 내가 배에서 떨어져서 바다에 빠지거나 하는 일이 없다고 믿는다면 비록 멀미도 할 수 있고 마음에 약간의 두려움도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크게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현문에 우답을 해서 미안해요. 충분히 답이 됐습니다. 네네네. 자,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스토리텔링의 비법을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